예, 소개받은 천현득입니다. 예,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욱 선생님 아주 훌륭한 발표주셔서 이 가버넌스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고 있는지 말씀을 현실감 있게 많이 해주셨는데 제 얘기는 조금 더 이론적이고 철학적이거나 혹은 뭐 일상적인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윤리 말씀해 주셔서 뭐 반복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뭘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도덕군자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차피 AI와 같이 살아야 될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함께 더불어서 그 기계를 잘 길들여서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AI 윤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일부 중요한 논의들은 결국 구별입니다. 무엇을 허용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할지 이 문제가 이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사회 이미 AI 윤리에 대한 경종을 이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카이스트 보이콧 사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인데 카이스트에서 하나 시스템과 같이 국방인공지능 연구소를 개소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아니지만 전 세계 굉장히 많은 로봇 학자, AI 학자들이 카이스트와는 어떤 식의 협업도 어느 누구와도 하지 않겠다고 보이콧 선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나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와 그다음에 카이스트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AI 연구진이 결합됐을 때 어떤 윤리적인 함의가 있을지에 대한 이제 둔감성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카이스트 총장이 나서서 우리가 무슨 킬러 로봇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다는 식으로 무마가 됐습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meaningful human control, 유의미하게 인간을 통제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에 대한 민감성이 그 전에는 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네이터 그림과 같이 나타나는, 사실 터미네이터를 만드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졌다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작년 초에 있었던 이루다 사태이죠. 이제 편향, 차별, 혐오 표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시스템을 셧다운했다가 이제 좀 다시 윤리적인 이슈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다시 해서 2.0 버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가 도대체 뭐냐, 어떤 것들이 특별히 인공지능의 윤리냐를 조금 말씀을 제 입장에 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술이니까 기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하기 이게 인공지능 때문에 생겨날 수 있는 문제가 추가적으로 뭘까를 좀 더 고민해 보면, 일단 인공지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래는 인공지능이 이제 인지과학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 사이언스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인지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탐구죠. 그래서 두 생각이 뭘까, 인지가 뭘까를 알기 위해서 기계적인 모델링을 해보는 겁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일부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제작하고 설계하고 하는데 그걸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이제 연구들은 다 그 후자죠. 컴퓨터 사이언스 일부로 하는 것이지만 애초에는 인간의 생각 자체를 알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자기 환기적인 성격을 부르는데, 인공지능이 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걔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지능이 있는지, 도덕성을 가질 수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창의적일 수 있는지 등등등. 예. 이 물음은 사실은 자기 환기적인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는 질문들입니다. 인공지능이 지능이 있니? 라고 물으면 과연 인간이 갖고 있는 지능은 뭔지를 다시 되묻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을까? 라고 물으면 도대체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은 뭔지를 되묻게 됩니다. 인공지능 의식, 권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리적인 게 왜 윤리적인 게 문제가 되느냐? 특히 인공지능에 대해서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 때문입니다. 이런 기술은 없었습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다니는, 스스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또 이것이 인간과 파트너가 돼서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상 선생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똑똑하긴 한데 우리와는 다른 방식으로,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는 방식으로 이게 작동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잘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과학에 의존할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위임합니다. 뭐 자율차가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 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이죠. 킬러 로봇 뭐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자율적 무기 시체계라고 부르는데요. 예, 자율 무기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타겟을 스스로 정해가지고 뭐 필요한 경우에는 살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했을 때 그것이 발생시키는 문제는 책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면 책임져야 될 상황인데 기계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과 상호작용하니까 생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킬러
로봇 이런 건 아니겠지만 섹스 로봇이라든지 소셜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간과 파트너가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날지. 세 번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똑똑하긴 한데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똑똑하거나 혹은 어떻게 똑똑한지 모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래서 편향되지 않을까 혹은 차별하지는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모를 때 어떻게 하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이 기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점점 우리가 의존할 때 우리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다움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자꾸 추천 시스템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건 내 개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혹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의 의사소통하다 보면은 나와 다른 목소리,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trustworthy AI가 지금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 이 개념을 분석하는 게 좀 어려운데 일단 저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네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생명의 윤리의 네 가지랑 조금 비슷한데 한 가지만 좀 빠져 있고 한 가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성, 그다음에 악행 금지, 그다음에 공정성, 그다음에 해명 가능성, explicabilit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네 번째 게 새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원래 뭐 자율적이어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원래 그 생명의료들 사용되는 그런 원리들인데, 단지 이유뿐 아니라 많은 그 보고서나 원칙들에서도 이 responsibility와 더불어서 trustworthiness, 신뢰 가능성, 신뢰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마치 그 최상위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러니까 AI가 신뢰 가능하다는 게 뭘까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trust는 이제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trust를 주는 건데, trustworthy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가, 믿어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그냥 신뢰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 행위 자체를 이렇게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이제 비즈니스적인 측면인데,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기계, 인공지능을 신뢰하는데 그 신뢰가 정말 정당한 것이냐, 타당한 것이냐를 묻는 것이 trustworthiness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단지 그냥 기대하고 단지 그 신빙성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trust나 trustworthiness에 대한 철학적 논리를 좀 보시면 이거는 단지 그 reliance, 그러니까 의존하는 것과 다르다. 의존하는 것은 이게 위반되면 아주 실망하기 마련이지만, 내가 신뢰를 줬을 때는 그것의 위반은 결국 배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oral implication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차는 사실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도 그냥 타시면 됩니다. 잘 작동하면 그거는 트러스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해서 만들고 검증하고 이제 굴러다니는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트러스트를 줄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 때문인데, 편향성과 불투명성인데요. 그 전에 짧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짧게, 인공지능이 도대체 뭘 하는 거냐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하는 것은 예측하는 것, 프리딕션 머신이고요. 뭐 그거 기반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뭐 랭킹을 매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딕션 머신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 문제가 있으면, 예컨대 회사에서 누구를 승진시킬까, 누구를 탈락시킬까, 아니면 뭐 면접 왔을 때 면접을 봐서 누구를 1차 면접자로 선정할까 말까, 아니면 뭐 가석방에서 어떻게 판단할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문제들이고, 그 문제가 정의되면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모델을 만들어서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그리고 테스트하고 밸리데이션을 하고, 그다음 실제 적용을 하고, 이걸 이제 같이 반복을 하는 것이죠. 이게 윤리적으로 물론 문제가 없는 영역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그 최근에 과학 분야에 이 프리딕션 모델이 굉장히 잘 활용되고 있어서, 이건 이제 단백질 그 접힘 구조를 예측하는 모델인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파폴드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 도대체 어떻게 접히는지, 그 단백질, 우리 몸이 다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생물학의 문제인데, 이 생물학 문제를 이런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상당한 개선이 있는 것인데, 이게 다른
일상적인 그리고 법적인 의사결정에 활용되면 이제 윤리적 쟁점이 생깁니다. 면접, 승진, 대출, 뭐 가석방 판결.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이제 예측적 치안이라고 해서 근데 모든 영역을 다 이렇게 경찰들이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은 혹은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지역에 이제 순찰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어디에다 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알고리즘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문제가 생성형 AI가 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근본적으로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 많이 안 되어도 될 것 같습니다. 생성인공지능 챗 GPT도 아마 써보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림도 요즘에 많이 뭐 미드저니,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걸로 그리고, 그다음에 유니티 같은 회사에서는 이제 게임 엔진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애니메이션을 이제 만듭니다. 거의 뭐 실사 영화 비슷하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제 5월달에 확인했을 때 3만 명이 서명했던 그 공개 서한인데 Future of Life, 그러니까 삶의 미래 연구소라고 하는 데에서 챗 GPT-4 이상의 버전의 알고리즘을 훈련하지 말자라고 하는 일종의 모라토리엄이었습니다. 뭐 지켜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우려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이었는데, 뭐 요시아 벤주스 로스 굉장히 그 훌륭한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기여를 많이 했던 사람들도 참여를 했던 것인데요. 여기 참여하지 않았지만 왼쪽에 있는 제프리 힌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이제 사실은 이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든 사람인데 딥러닝의 아버지고, 이분도 최근에 구글 퇴사하면서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여기 다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AI 윤리를 말하면서도 여기 서명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사실 이 첫 번째 줄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과 비슷한 지능을 가진다고 이제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챗GPT, GPT-4 비롯해서 이런 것들은 다 통계적 앵무새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해가지고 그 패턴을 찾아서 그냥 단어들을 내뱉는 것뿐이지 따라하는 것뿐이지 이게 무슨 새로운 지능적인 기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만든 사람 입장은 다르죠. 만약에 그렇다면 나도 통계적 앵무새다 갖고 반론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챗GPT나 대형 언어 모형 혹은 뭐 생성형 AI가 일반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형태의 어떤 일반 지능이냐, 아니면 그 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뭐 두뇌가 없다거나 그다음에 그냥 단지 자동 완성 기계라든 이런 식의 평가, 이게 이제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보시면 그 자연 언어 처리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것인데 정확히 반반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챗GPT가 이해를 하느냐 물었을 때 절반은 yes, 절반은 no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해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말씀 드려야 돼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뭐 진정으로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다라고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행위성인데 이게 뭐 사람의 그 에이전시 같은 걸 갖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저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관성 결여입니다. 제가 이제 바드한테 물었을 때 그 글자 너무 조금해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비일관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독도에 대해서 물었는데 막 답을 피하다가 제가 이제 열심히 답을 꼭 해야 된다고 답을 하니까 뭔가 답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답을 하고 그건 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또 엉뚱한 답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결국 이제 행위성의 부재를 보여준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어떤 지면에서는 이것을 유용하긴 한데 그 불쉿 제너레이터, 불쉿 제너레이팅 머신이라고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행위자는 아닐 수 있는데, 근데 그게 중요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행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행위자처럼 작동하는가, 이거 사실 주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예측 모델이고 의사결정에 이제 관여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제고요. 그랬을 때 생겨나는 신뢰성의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가 이제 편향성이고 하나가 불투명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왼쪽 위에는 뭐 이미 그 아주 고도의 인공지능이 오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인데요. 뭐
흑인 여자친구를 골려로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테이 사태라든지 왼쪽에는 나타나 스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는데 그 구글 애드의 첫 번째가 arrested, 너 혹시 체포됐니? 이죠. 혹시 변호사 필요하니? 체포됐니?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분은 이제 흑인 이름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추천을 한 것이고요. 이분 자신은 이제 사실은 법대 교수입니다. 여성 법대 흑인 교수인데 이분이 자기 이름 쳤더니 너 체포됐니? 이렇게 이제 첫 번째 애드가 나왔던. 편향적이라는 거죠. 특히 여성과 흑인 등등에 대해서 편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공지능이 오히려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인간이 오히려 편향적이지, 뭐 기계가 왜 편향적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가 않다. 그 인간의 편향, 인간의 그 차별 행위들을 다 사실 학습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자유로운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 편향 문제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똑같이 물어봤는데 she인지 he인지에 따라서 프로페서인지 대학원생인지에 대한 답이 달라진다. 여성은 대학원생인 것처럼 남성은 이제 교수인 것처럼 이렇게 전형적인 패턴 매칭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그 비윤리적인 차별하는 편향적인 데이터를 또 학습시켜 가지고 이걸 이제 걸러내야 되는데 이 노동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제3세계에서 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은 사실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알고리즘을 객관적으로 잘 짜면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편향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설정할 때부터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 그 문제에 알고리즘을 쓸 것인가부터 이제 선택의 문제이고, 그다음 학습 데이터 자체에 상당히 편향이 있을 수가 있고, 예컨대 뭐 그 아마존 같은 데서 채용 시스템에 이런 걸 이제 한동안 했었는데 거기 과거 데이터가 사실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고 여성이 적기 때문에 여성의 상당히 이제 그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요. 바이스가 들어간 바이스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측정 방법의 한계, 그러니까 그 데이터 자체가 대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걸 이제 그 테스팅할 때도 당연히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사실 그 프리딕션 모델을 문제 설정하고 이 데이터 수집하고 모델 만들어서 그걸 테스트하고 이 모든 과정에 사실은 다 같이 선택들이 다 개입되기 마련이어서 이게 완전히 객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거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적인 노력들이 지금 되고 있는데 기술적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기술 외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블랙박스인 것 같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상 선생님 잘 말씀해 주신 이게 무슨 기술적으로 안 알려진 건 알려져 있는 것은 맞는데 버렐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세 가지 불투명성이 있다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원인에 따라서 나눈 것인데, 왜 불투명하냐? 의도적으로 기업이 안 알려줘서,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이 기술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 수 있는데 비전문가가 모르는 경우. 근데 세 번째가 제일 문제인데 전문가도 모르는 경우입니다. 전문가도 이게 수학적 옵티마이제이션, 수학적 최적화이긴 한데 왜 그 결과가 나왔지를 물어보면 전문가도 답을 할 수 없는, 알파고가 왜 그 수를 거기다 뒀지라고 물어보면 전문가도 답을 할 수 없는 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인 불투명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제가 학생이 한 연구 중에 하나는 이건데, 무엇이 불투명한가를 이제 물으면, 그러니까 앞에 이제 버렐 얘기는 왜 불투명해졌는가이고, 무엇이 불투명한가 그러면 첫 번째는 도대체 뭘 위해서 그 모델을 어떻게 뭘 학습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모형의 어떤 작동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 이거는 이제 기술자는 알 수도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왜 그 판단이 나오는가. 그거들이 세 가지가 사실 불투명할 수가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완화할지 이게 중요한 논의인데, 왜 불투명성이 문제냐? 뭐 기본적으로 뭐 정부기관도 마찬가지고 어떤 기업도 마찬가지고 투명성이라는 중요한 가치이긴 한데요. 이제 알고리즘인 경우에는 이게 의사결정에 지금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가 그 인공지능 어떤 시스템이 추천해줬습니다. 이건 스킨을 이렇게 보니까 암인 것 같다 추천했는데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불투명합니다. 근데 결과만 딱 알고 있어요. 그 경우에 의사가 그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자율적 결정일 수 있겠는가, informed decision이 될 수 있겠는가, 그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에 말씀드린 그 trustworthiness, 신뢰성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근데 잘 작동하면 그 성능 시험 해가지고 테스트를 통과하면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때때로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 경우에는 이게 뭐 대출, 뭐 가석방 이런 데 지금 쓰이는 거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특성, 성격, 그다음에 능력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지금 사용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결과만 갖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 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았는가,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나의 피부색 때문에 등등등 그런 것 때문에 혹시 내가 차별받고 있는 거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게 이제 불투명하면 내가 정당한 이유에서 이 평가를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어떤 수준의 투명성 혹은 이제 설명 가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높일 것인가? 기술적으로는 두 가지 그 연구들이 있습니다. 소위 그 XAI, 설명 가능 AI에 관한 연구인데 투명성 자체를 높이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그렇게 하면 아까 이사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약간 성능과의 트레이드오프가 일반적으로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있다고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높이면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어떻게 할 건지가 이제 관건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모델을 돌리고 사후적으로 걔가 왜 그런 식으로 처리했는지를 이제 평가해 보려는 시스템을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포스트웍, 사후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예. 그런데 이 설명 혹은 뭐 제가 이제 설명, 해명 이런 아주 그 좀 중요한 개념이 하는데 제대로 설명을 안 드리긴 한데요. 나중에 필요하면 더 설명드리겠지만,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설명은 결국 인간에게 주어져야 되고 인간이 납득을 해야 되는 설명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인식적으로 이랬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게 차별이나 편향이 없는 거구나,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정당한 근거에 의한 거구나라는 걸 납득을 해야 됩니다. 인식적으로 윤리적으로 납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적인 그 발전만으로는 안 될 것이고요. 이 정도면 우리가 납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현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어떤 미래학자들이 뭐 특이점이라는 걸 얘기하고 뭐 2040년대 정도 가면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초월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전문가들이 계속 제가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과도한 기대, 그리고 굉장히 그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추겨진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아까 이상욱 교수님께서도 인공지능 추천 시스템을 사용할 때 그 인간의 어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력, 자,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그런 추천 시스템에 속지 않을 수 있는 기초 지력을 시민들이 갖도록 하는데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또 이제 방금 천현덕 선생님도 보조할 것인가 대체할 것인가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챗GPT가 거짓말을 굉장히 그럴싸하게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이 제가 제 분야의 챗GPT의 답을 보면은 얘가 이 부분은 거짓말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정했으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보조하는 정도, 인간의 창의성을 조금 더 도와줄 정도의 그런 역할에 멈추고 있고, 우리가 과도한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편향성이나 불투명성이 존재한다면 오늘 천현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계속 토론을 통해서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